나눠준 거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이 고민을 좀 했거든. 여러분 그 다른 이제 독서하고 문학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독서랑 문법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들 모두 다 시험이 빨라가지고 이번 주부터 내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제 문법을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문법을 미리 좀 하자 라고 해서 선생님 오늘 얘들아 의문책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할 거야. 그래서 의문책에는 여러분 이번 주에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내신 들어갔을 때는 의문책을 안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듣고 복습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의문체계에는 학교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신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선은 여러분 의문체계는 대부분 비문학 형태로 문제를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시는 편이거든? 왜냐면 비문학으로 낼 게 많아. 왜냐면 간단한 걸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문학 형태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조금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사쪽에 이런 발음 기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사쪽에 발음 기간, 이런 발음 기간에 선생님이 옆에 날개에 이렇게 써놓은 거부터 한번 볼 거야. 자, 여러분 날개 부분에 소리 나는 과정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자,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여기 공기가 만들어지고 공기가 순환되는 거에서부터 일단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할 때 들숨, 날숨 이걸 활용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허파부터 시작해요. 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허파가 하나 나뉘고 그리고 얘들아 기간을 지나서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성대 있지 얘들아 성대 이러면 성대를 지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후두가 여기 목구멍 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입안, 코안, 입술까지 여기가 총 세 군데로 여러분 소리가 나는 그 과정을 세 군데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폐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성대 지나가지고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우리가 무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조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조자가 뭐냐면 얘들아 만들다 라고 하는 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를 여러분 선박을 여러분 만들다 할 때도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음이라는 건 여러분 소리를 만든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써놓은 걸 한번 보자. 목청을 통과한 소리를 입안 어디서든 막든지 아니면 장애를 일으키든지 조정하는 과정을 이걸 조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조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만들어질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막히거나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뭔가 조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리를 만든다라는 뜻인 거고 그 소리를 만드는 과정은 막거나 조정하거나 좁히거나 뭔가 얘들아 뭔가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조음 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리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음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음 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음,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얘들아 선생님이 그 발음기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아까 발음기관을 선생님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 기간의 흐름은 금방 했잖아요. 몇 개로 나눈다고? 3개. 그 질문 3개로 나눌 거예요. 자, 발음기관은 3개로 나뉘는데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로 구분을 해요. 발동부는 시작 준비. 얘들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말을 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이러면 말에서 이러면 들숨 날숨 숨을 쉬어야 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허파가 바로 발동부예요. 그래서 허파 이게 발동부 흐름을 만든다. 자, 그러면 발성부는 이제 얘들아 공기가 올라오잖아. 공기가 올라오면 이 공기를 얘들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대는 붙었다 뗐다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러면서 공기를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말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발성부야. 여기가 성대예요. 자, 그러면 조음부라고
하는 게 일단 이제 소리를 조절하고 소리를 만드는 부분이거든.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얘가 많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야. 자, 순서대로 목청, 입안, 코안,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 이제 뭐 입술, 여러분 입안에 있는 뭐 혀, 입천장, 윗니, 윗잇몸 뭐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좋은 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뇌지.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시험에 선생님들이 내시는 부분은 이 좋은 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걸 이제 옆에 여러분 정리를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애는 소리를 아까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기관이래. 근데 아까 소리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겠어? 조음, 그치? 그러면 얘는 조음 기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소리가 만들어지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음 기관이랑 발음 기관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 기관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들아 선생님이 6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허파에서부터 여러분 쭉 여러분 여기 성대를 지나서 조음부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냐면 목청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 여러분 목청이 바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목청을 지나서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 여기 입천장 있는 부분이 있다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윗부분이 다 입천장이야. 그러면 이 입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소리를 만들 때 관여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입천장에서 여러분 좀 더 앞으로 오면 얘들아 이와 입천장 사이 부분이 있거든. 이게 잇몸이야. 그러면 잇몸이 얘들아 소리를 만드는데 잇몸 중에서도 아랫잇몸은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고 윗잇몸만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음에 얘들아 제일 얘들아 쓸 수 있는 부분 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이도 사실 있어. 근데 이러면 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랑 입천장 사이에 있는 윗잇몸하고 이 사이 부분이거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 소리는 없죠. 중세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중세는 여러분 이 소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에서 내는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와 입천장, 잇몸 그 사이 어딘가에서 소리를 내. 이는 윗니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발음 기관에서 여러분 활용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게 바로 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혀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혀를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놨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자, 동그란 표시해봐. 혀끝, 혓바닥, 혀뒤라고 해서 위치를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선생님 뒤에 가서 자음 체계를 만들 때 얘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아, 선생님 입천장하고 혀가 맞나요? 윗잇몸하고 혀가 맞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이제 화법과 언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혀끝이 윗잇몸을 만나고 혓바닥이 얘를 만나고 얘가 얘를 만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혀끝은 혀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혓바닥을 혀 중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면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혀 중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혀 뒤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혀 뒤는 혀 뿌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면 여기 부분은 여러분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혀 중간, 혀 뿌리 이렇게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세 부분으로 나눌 거야. 혀는. 자, 그 다음에 혀 말고 이제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입이 나왔을 때 이 소리가 나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입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청부터 입술까지를 조음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음기관은 6개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요걸 한번 정리해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뭔가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선생님이 말을 계속 할 때 거의 대부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예요, 아래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뭘 움직이고 있냐면 턱을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 턱 부분이 어디냐면 아랫부분이야.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도 나중에 발음을 이제 말을 해봐 얘들아. 말을 하면 계속 여기서 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를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면 여기 입 벌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나누면 자, 혀는 계속 움직이고 턱을 움직이고 계속 여러분 아랫입술을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얘는 많이 움직여요. 그쵸? 자, 근데 입천장은 사실 얘들아 입천장 안 움직여. 여러분 혀가 움직이는 거지 입천장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 물론 여러분 윗입술은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조음기관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 얘들아. 그건 선생님 날개에다 정리해놨어. 날개 보세요. 여러분 날개에 고정부, 능동부. 자 그러면 이 고정부는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부분 여러분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고정부라고 해요. 그럼 아까 고정부는 윗부분이었어 아랫부분이었어? 윗부분. 맞아. 얘는 상대적으로 윗부분에 해당을 해. 그래서 여러분 윗부분, 그러니까 여기부터 쓸게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 윗니, 윗잇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러분 입천장들, 얘네들은 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들아 얘네가 기준이 되거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윗잇몸이 있어. 그럼 윗잇몸이 딱 기준이 되어서 혀가 여기에 붙었다 뺐다 혀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얘가 기준점이다 라고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때 움직이지 않고 기준점이 된다 라고 해서 얘를 조음점이라고 불러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여러분 고정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조음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요거야. 조음점이야. 조음점. 자, 요게 중요해. 조음점. 일단 조음점이 뭐라고? 소리를 만드는 기준점. 기준이니까 아니라 변하면 안 돼. 절대 변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능동부는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게 얘들아 뭐냐면 아랫입술, 그치? 그 다음에 혀, 얘네가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랫입술하고 여러분 혀가 계속 움직이니까 얘는 여러분 계속 조음점에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붙었다 떼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움직이는 몸 같다라고 해서 조음체라고 해요. 체가 몸체자야 얘들아.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 소리를 만들어내는 몸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조음체가 움직이고 조음점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거나 혹은 이 두 가지가 가까워지거나 이 두 가지가 떨려서 나는 게 바로 자음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요 단어 잘 기억해줘야 조음점 조음체 알겠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어딜 가냐면 선생님 다시 본문 쪽으로 가자. 이번에 음양, 음성, 의문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맨 앞부분에 이제 이 발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이게 음양, 음성, 의문이 무엇인지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얘들아 그거 좀 뭐라고 해야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나오는 막 그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음양은 여러분 이 자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소리들을 음양이라고 하냐면요. 나눌 수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럼 나눌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 그 단어 정리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비분절이야. 비분절. 그래서 여러분 나눌 수 없는 소리 비분절적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바람 소리를 선생님 예시로 들었거든? 휘! 막 이런 소리가 난다 라고 하면 선생님 바람 소리 쪼갤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 휘! 막 이렇게 해서 쪼갤 수 있대.
근데 여러분 이건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려고 분절을 해놓은 것 뿐이지 사실 여러분 자연의 저 소리 짹짹짹짹 이것도 우리가 그냥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소리들은 여러분 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가지. 얘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도 또 조건이 붙는다 얘들아. 자, 사람 입에서 나와서 뭐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냐면 뜻을 주고받는 소리들을 음성이라고 해요. 뜻을 주고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설명하면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죠. 이 소리가 바로 음성이에요. 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뜻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에취! 이런 기침 소리를 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침 소리가 여러분 뜻을 전달해요? 기침 소리는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리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침 소리는 여러분 뜻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음성이 아니라 음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침 소리는 음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음향인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얘들아? 오케이. 사람 입에서 나와도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음운이라고 하는 애는 말의 뜻을 중요한 거지. 여러분 노란색으로 쓸게.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단어의 여러분 말의 최소 단위를 얘기한다. 자, 여러분 뜻을 구별해주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 같은 애들이 바로 이런 애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음, 모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어. 이거 발음해봐 얘들아. 모음 붙이지 말고. 이거 발음할 수 있니? 이거 발음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음운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기는 하지만 얘는 여러분 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기역 같은 여러분 자음들은 사람의 입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얘를 소리 내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운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얘기하는 음성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 그걸 아래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음운과 음성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예시를 들게요. 자, 여러분 예시를 들면 만약에 우리말이 있어. 그리고 영어권, 즉 서구 사람들의 문화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음하고 모음을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게 음운이거든요. 그러면 자음이 몇 개가 있냐면 여러분 1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모음은 21개를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은 여러분 총 40개의 음운을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영어권에서는 몇 개의 음운을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 알파벳 개수거든? 알파벳 개수가 몇 개야? 26개야. 맞아.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26개의 음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국 사람이 얘들아 머릿속으로 혹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 그 나라권에서 쓸 수 있는 음운은 정해져 있고 일본에서 여러분 히라가나 얘들 가타카나 있잖아. 그거의 개수가 그 사람들의 음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음운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 같아요? 아니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자, 다시 또 선생님 예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더 들어줄게. 여기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 여기 여러분 이제 영어를 쓰는 여러분 우리 사람 미국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고 따라해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려주냐면 나무라고 여러분 딱 들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나무라고 여러분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미국 사람들도 무슨 뜻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나무라고 따라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
입 밖으로 꺼집어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라고 서로 발음하고 있는 게 이게 모두 다 음성이에요. 그러면 음성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나무라는 말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려요? 니은, 아, 미음, 우라고 하는 여러분 의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근데 여러분 미국인들한테 나무라고 딱 들려주면 나무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이건가? 영어에서 발음되는 걸 떠올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 지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음성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의문이 달라요. 그럼 의문은 실제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의문이라는 건 이게 심리적이고 여러분 심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는 발음할 수 있는데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소리야. 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음성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입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구체적 소리고 물리적 소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문은 만약에 얘들아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비들 니을은 여러분 어디에서만 의문으로 통용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맞아. 한 문화권 그 나라 언어권에서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 언어 문화권에서 그 언어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소리인 거예요. 그 언어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보편적 소리. 그럼 이거는 여러분 조건이 여러분 뭐냐면 모든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일본어는 일본 사람들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이 의문은 여러분 개수가 유한할까 아니면 무한할까? 유한하지. 왜냐면 우리는 40개, 알파벳은 26개. 그래서 얘는 유한한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음성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무라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 외국인이 여러분 잘은 흉내는 못하지만 나무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말은 여러분 사실 이제 이응 받침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응 받침이 없어서 이응 받침을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응 받침 해보라고 하면 장 해보라면 장을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하기는 해. 근데 최대한 여러분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 어린아이한테 나무라고 발음을 하라고 하면 선생님 조카가 이제 이러면 이제 20개월이거든요. 20개월 애한테 지금 말을 막 가르치고 있어. 아까 무슨 영상 올라왔냐, 우리 가족 단톡방에 뭐 올라왔냐면 우리 조카가 메롱 하는 거 나오. 메롱을 가르쳤나 봐. 정은쌤 얘기거든. 정은쌤 얘기가 얘들아 이제 메롱 하는 거야. 그 영상을 이제 찍는데 메롱을 메롱이라고 안 하고 메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메론이래 메론. 그러면 발음을 여러분 메롱의 의도가 있지만 얘는 아직 그걸 롱자를 발음을 못하니까 메론이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블루베리라고 발음을 못해서 불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발음을 하는 거랑 어른이 발음하는 거는 다를 거고요. 어떤 사람들 얘들아 아나운서들 되게 정확하게 발음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끝이 얘들아 좀 흐려지면서 얘들아 좀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음성은 똑같이 얘들아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런 이 음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잡으세요. 선생님 목소리는 사실 약간 하이톤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 만약에 달이라고
발음을 할 때도 약간 하이톤으로 얘들아 되게 높게 얘들아 달이라고 발음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이제 남성 친구들은 목소리가 좀 낮은 친구들이 많고 여자 친구들은 목소리가 좀 높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목소리에 얘들아 뭐도 생기냐면 이런 소리의 차이도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음성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어떨까? 무한히 만들 수 있어. 70억 인구가 다 똑같이 발음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무한한 개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음운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게 아까 특정 언어 문화권과 관계가 있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음성이라고 하는 애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600년으로 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1600년을 가면 거기에 있는 조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사실 의사소통이 잘 통할까? 그건 아닐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얘들아 내가 어떤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비슷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건 시대든 여러분 공간이든 초월을 해서 여러분 얘는 어떤 문화권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어느 시간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사람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까 의문의 개념이 뭐였냐면 의문은 뜻을 구별, 그치? 구별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그 의미 구별이 얘는 가능해. 의미 구별이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 음성은 자 봐봐 우리는 나무를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한테는 나무를 들려줘도 나무가 저거 무슨 의미야? 의미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의미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할 수 있는 애도 있겠지만 이런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얘들아 음성과 의문을 여러분 구분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비문학으로 되기가 좀 좋아요. 왜? 되게 길게 막 설명을 해야 될 게 많거든. 예시들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선 틀을 잘 기억을 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만 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게요. 이 음절이라고 하는 애는 음운이 모여서 발음을 하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봐. 일단 우리 중세를 배웠잖아. 중세 배웠을 때 여러분 3번에 발음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발음을 못해서 어떻겠지? 그살 여러분 그살 이렇게 발음했었잖아. 여러분 한 번에 소리 내는 걸 음절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없네. 만약에 얘들아 이거 한번 해봐. 리을 기역 받침이 있는 애를 한번 발음한다고 해봐. 이거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어? 리을 기역 한 번에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소리 내려고 닭이라고 발음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탈락을 시켜야만 내가 한 번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음절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절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제일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얘는 누구를 그럼 기준으로 하는 거다?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발음이 최소단이다. 자 그러면 음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풀면 3음절로 쓰세요 4음절로 쓰세요라고 하면 글자 수로 생각하거든요. 글자 수라고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문법에서는 음절은 무조건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즉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방만이라고 했을 때 리을 기억을 다 발음을 못해. 이거를 발음하려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리을 기억을 쓴 방만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표기일 뿐인 거야. 그러면 이 표기는 여러분 아까 의문이다 의문이 아니다 의문이 아니라고 했거든? 아 미안해 의문이 아니라 음절이 아니다. 얘가 미안해 음절이 아니에요.
근데 당만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잖아요. 당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고 만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표기가 아니고 발음 미안해. 발음이 바로 음절이 된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음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이 음절을 할 때 여러분 무조건 누굴 기준으로 한다? 발음. 조금 이따 다시 또 물어볼 거야 얘들아. 자, 근데 이 음절의 수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요. 모음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음의 수가 바로 음절의 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음절은 음이랑은 상관이 없어. 왜? 내가 그냥 발음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 얘들아. 이 발음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랑 관련이 없이 발음의 단위예요. 그러면 참고로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니? 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형태소. 이러면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 형태소.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뭐니? 음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뭐니? 이거 음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음절, 음운, 그 다음에 형태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음절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그 아래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 음절 구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거든. 자, 이렇게 음절 구조가 뭐냐면 음절을 만들어내는 구성이야, 구성. 그러면 구성은 그걸 이루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이루고 있는 애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초성에는 여러분 무조건 누구만 들어가야 되냐면 자음만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음만 들어갈 수 있고 중성은 여러분 무조건 누구만 들어가야 돼? 모음. 자, 종성은 자음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과정을 가지고서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음절 구조는 무조건 4개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아, 얘 같은 애요. 그럼 아하고 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야 얘들아? 충성,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 그럼 여러분 선생님 여기 모음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쓸게. 이러면 중성이라고만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중성에 모음만 들어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하고 야는 여러분 앞에 자음 오고 그 뒤에 모음이 오네. 그래서 자음이 오고 그 뒤에 모음이 와요. 자, 세 번째 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모음이 오고 나서 그 뒤에 자음이 오게 된 거네. 그래서 모음 뒤에 자음 이렇게 와. 자, 감동 같은 경우는 이거 자음이 앞에 뒤에 다 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절 구조가 이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얘네들 모두 다 누굴 기준이라고? 발음. 이거 발음으로 봐야 돼. 선생님이 저기는 써놓은 애들이 얘들 다 발음하고 어차피 표기가 똑같으니까 내가 저렇게 써놓은 거고 이러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절을 이루려면 여러분 얘가 없으면 안 되겠네. 아까 그래서 여러분 음절의 수가 뭐의 수라고 했어? 모음의 수라고 했죠. 그 이유는 모음이 음절을 이루는데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절 구조까지 여러분 정리하셨고요. 자, 그러면 음절의 제약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음절의 제약이라고 하는 애는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2022년 교육과정의 제일 첫 번째 학생들이잖아요. 2022년 교육과정의 화법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은 기존의 책과 달라진 건 화법과 언어가 합쳐져 있다라는 뜻이고, 즉 왜 언어하고 얘들 화법을 합쳐놨냐면 화법 이러면 내가 말을 할 때 이 문법을 적용해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화법하고 언어를 합쳐놓은 거거든.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문법은 매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전 2015 교육과정하고 2022년 교육과정의 문법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음절의 제약 같은 부분이에요. 왜?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얘들아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어떻게 발음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하고 의문변동, 의문체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내용들은 발음을 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초성의 제약이 뭐냐? 초성에 올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오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초성에 무조건 한 개의 자음이 최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개인데 선생님이 왜 최대라고 썼을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0개나 1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최대 1개라고 써놨어 얘들아. 그리고 자음에 있는 여러분 초성 이응은 의문이 아니었죠. 여러분 초성 이응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중성 제약이 뭐냐면 중성에 오는 애를 정할 건데 중성은 한 개의 얘들아 이 모음이 무조건 와야 돼요. 한 개의 모음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 종성 제약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게 예전 교육과정이든 지금 교육과정이든 계속 강조하는 게 얘예요. 시험에 거의 얘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성 제약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제약들을 얘기할 건데 최대 얘도 한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어요. 왜 최대라는 말 쓰라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봐봐. 최대 한 개의 자음이 온다라는 건 여러분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받침에 얘들아 겹받침을 넣고 싶어. 여러분 겹받침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겹받침 발음 못하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사. 그러면 받침에 무조건 여러분 한 개 이상이 와야 되는 거잖아. 이건 뭐에 대한 규칙이냐면 자음근 단순화가 바로 이 제약 때문에 만들어지는 의문 변동이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음절 제약은 뭐로 물어보는 거냐면 자음근 단순화랑 연결된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음근 단순화를 음절 제약이랑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자음에 한 개가 왔을 때 누굴 쓰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은,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올 건데 그 하나 중에서도 7개 중에 하나만 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알듯이 뭐에 대한 여러분 의문 변동이냐면 음끝,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성제약이라는 말, 음절의 제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음끝 자단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패키지야 얘들아. 제약이 있어. 종성 제약이 뭐야? 음절의 제약. 음절의 제약 물론 많긴 하지만 음절의 제약 하면 여러분 대부분 얘만 시험에 내기 때문에 음절의 제약, 종성의 제약이 뭐야 하면 음끝 자단이에요. 알겠죠? 음끝 자단 생각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날개부 말까 날개. 자, 여러분 날개에 가면 이 음절 구조의 제약에 여러분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표준 발음법으로 따로 배웠었거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같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음절 구조의 제약에 첫 번째가 뭐가 또 있냐면 초성 자리에 자음이 올 때 중성에는 이중모음 의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 자 자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애가 와서 여기에 의가 붙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발음을 할 때 자음은 그대로 발음하는데 의를 발음하지 못하고 의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거 하면 여러분 의를 최대한 한번 발음해봐. 의를 발음해봐. 흐이망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 희망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성에 여러분 이중모음이 못 오고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어. 자, 그럼 이것도 발음해봐. 무늬, 그치? 이것도 무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을 갈게요. 센천장 소리 중에 지읒치읒 쌍지읒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지읒치읒 쌍지읒 뒤에 이중모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읒치읒 쌍지읒 뒤에 이중모음이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중모음을 발음할 수가 없어. 제약이 생기는 거야.
누구로 발음해야 되냐면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집을 지어 라고 하는 걸 축약을 시키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집을 져 라고 하거든. 집을 져. 그러면 여러분 저라고 하는 애가 이게 여야 이중모음이야. 여러분 이중모음 여를 지읒이랑 결합해서 발음해보자. 안 돼. 여러분 이게 그냥 저야 저. 이걸 아무리 얘가 발음을 해봐도 어렵게 발음이 안 돼. 만약에 여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도 지여 이러면 약간 그냥 을을 좀 넣어야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래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을 치어 있지 얘들아. 치어 이걸 축약하면 처가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잘 봐봐. 처 선생님 지금 계속 뭐라고 발음하고 있냐면 어로만 발음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자를 찌다 있지. 찌다에 어를 결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를 축약시키면 여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냥 또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주스야. 그렇지. 우로 발음하면 돼.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누구랑 나중에 연결되냐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영어를 발음하는 여러분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이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읒 쌍지읒 뒤에 이중모음 오면 무조건 단모음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것도 있잖아. 그렇지. 오로 발음하고 있어 얘들아. 여러분 다 오로 발음하고 있거든요. 조스바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의문 체계 한번 또 볼게. 자, 여러분 의문은 아까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문은 뜻을 무조건 구별해준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야. 자, 의문은 여러분 사실 그 자체로 의문 자체에는 여러분 절대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의문은 뜻을 갖고 있지 않다. 아까 얘들아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해봐.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는 형태소야. 맞아. 내가 그렇게 강조해서 아까 앞타임에 내가 이걸 애들한테 좀 낚았거든? 낚았는데 그냥 넘어오더라. 여러분 형태소라고 안 하고 의문이라고 하더라. 안 돼.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다는 건 계속 내겠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해. 뜻을 구별하는 건 의문, 뜻을 갖고 있는 건 형태소, 그 다음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 음절.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의문의 종류를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의문의 종류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개념을 같이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의미 차이를 가져오면서. 여러분 의미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건 의문이기 때문에 뜻을 뭐 할 수 있다는 뜻일까? 구별할 수 있다. 그치? 나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구별이 가능하고 대신 도막으로 나눌 수 있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야. 쪼갤 수 있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분절 의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대부분 친구들이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나눌 수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눌 수 있다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누는데 얘들아 뜻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으면서 나눌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분절 음은 음을 만들 때 사용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음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음소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중세할 때도 좀 했지만 두 가지로 나누죠. 자음과 보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으로 구분을 한다. 자, 그럼 분절 음문을 했으니까 두 번째 개념을 한번 볼게. 여러분 두 번째 개념부터 한번 봐봐.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만. 여러분 의미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건 여러분 뜻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얘도 의문에 속하기 때문에 뜻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막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이거를 얘기할 때 얘를 도막을 나눌 수 없다는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 의문의 기능인 뜻을 구별한다는 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 학교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막으로 나눌 수 없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 되지만 도막을 나눌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기분절 의문이죠. 자, 기분절 의문은 다른 말로 운소라고 불러서 음소와 운소를 합쳐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귀분절 의문은 우리가 이제 크게 종류를 선생님 2개를 지금 써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사실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까지는 지금 다 써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이 문법 공부를 하면 교과서마다 그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교수님은 이런 이론을 펼치고 어떤 교수님은 이런 이론을 펼치거든요. 그러면 이 교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학교 문법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만 이 학자, 이 교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이한 이론이 있거든. 이런 이론은 대부분 교과서에 좀 싣기가 어려워서 고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수능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문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 문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수능 문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2가지를 나눌 건데 학교 문법은 하나만 인정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은 얘가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의문이에요.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여러분 기본적 의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그게 누구냐면 길이야. 장단. 길이 장단. 여러분 우리 중세에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 불분적 부분이었어. 높낮이. 그치? 근데 옛날에는 높낮이였지만 지금은 길이만 인정한다. 자, 이 높낮이랑 연결되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 2번째 애거는 여러분 2번째는 학교 문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학교 문법에서는 제외하지만 근데 출제는 했어.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누구냐면 이런 높낮이와 관련되어 있는 억양이에요. 억양. 자, 우리나라 말이든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이든 억양은 여러분 그 단어에 쓰이는 게 아니라 억양은 문장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써냐면 문장 끝에 쓰여서 높낮이에 따라 문장의 종류나 심리적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문장의 종류는 여러분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애예요. 문장의 종류는 단어 뜻을 구별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문장의 종류가 있고 심리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의문의 개념이랑 좀 어긋나니까 학교 문법에서는 놓진 않는 거겠지. 근데 구별한다라는 문제는 낼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집에가 똑같은 단어 문장인데 어떤 높낮이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너 지금 집에 가. 선생님 말끝을 쭉 뺐어. 너 지금 집에 가. 라고 하면 그럼 이거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걸까? 명명이야. 맞아. 명명은 평탄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집에 가? 라고 선생님 말끝을 올렸어. 이건 뭘까 얘들아? 의문문이지. 그치? 자, 나 지금 집에 가. 이러면 내렸거든? 이건 평서야. 맞아.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말끝을 가지고서 문장의 종류나 심리가 달라지는 게 억양이고 이거는 여러분 문소에 따로 규정하진 않지만 출제한 적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 갑시다. 의문은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까 교육과정이 뭐냐면 2022년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2015 교육과정 이후에 나오는 문법 개념들은 여러분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5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누구도 의문에 포함시키냐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애도 의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반모음을 지금 의문에서 선생님이 다뤄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이중모음이랑 연결이 돼야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중모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그리고 비분절 음문의 실현은 여러분 소리의 길이는 어디에서 여러분 결정이 되냐면 음소에서 결정돼요. 여러분 음소가 뭐였지? 자음, 그치? 분절 음문인 자음, 모음을 얘기하거든. 그 중에서도 모음에 같이 실현이 돼요. 모음에 실현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자, 얘는 요런 뜻이고 얘는 요런 뜻이에요. 한자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눈설이니까 스노우라는 뜻이고 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이니까 여러분 아이라는 뜻인 거지, 영어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소리의 길이. 근데 여러분 이 소리의 길이가 여러분 어떻게 발음되는지 여러분 천천히 선생님 발음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자, 얘를 발음하면 눈 이렇게 발음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얘를 길게 발음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우를 길게 발음하는 거야. 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긴 소리는 누가 결정하냐면 모음의 길이로 결정하는 거야. 모음을 길게 발음하면 긴 소리, 모음을 짧게 발음하면 단음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모음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이제 이 발음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음을 한번 정리할 건데 너무 길다. 근데 이거를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이 쉽게 암기할 수 있게 아래다 정리해 줄게. 자, 장음하고 단음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 여러분 원래 짧은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아까 눈처럼 짧은 소리들. 원래 짧은 소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다 짧은 소리예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그냥 다 짧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위치든 짧게 발음을 할 거야. 어느 위치든 짧게 발음한다. 여러분 쓸칸 좀 부족하면 그 아래쪽에 얘들아 6쪽 아래쪽에 좀 칸 널널하잖아. 거기다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원래 이제 긴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긴 소리가 이제 중요해요. 긴 소리가 사실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얘가 첫 번째 음절인지 둘째 음절 이하인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인 경우와 둘째 음절 이하인 경우. 여러분 우리 아래아 하지 않았어? 아래아도 첫 번째 음절일 때는 무조건 뭘로? 아로. 그치? 근데 둘째 음절 이하일 때는 아래아가 으로 그치 변한 것처럼 얘도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음절에 올 때는요 긴 소리가 그냥 무조건 긴 소리로 소리가 나요. 근데 둘째 음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짧은 소리가 돼요. 자, 그럼 아까 이렇게 길게 나는 게 얘들아 스노우였어? 아이였어? 스노우지, 그치? 그러면 여기 뒤에 선생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째 음절에 오게 됐어? 첫째 음절이지. 그럼 이런 발음해볼게.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선생님 이렇게 발음하고 있거든? 선생님 지금 되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되게 천천히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발음할 때 눈사람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눈인데 두 번째 음절에 한번 넣어볼게. 이거 발음해볼 거야. 첫눈, 첫눈 짧게 발음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에 넣어볼게. 한방눈,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눈물, 긴 소리 짧은 소리. 짧은 소리. 왜? 어느 위치든 짧은 소리는 짧게 소리 낸다고 했으니까 짧은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냈는지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 길이가 다른 것은 이런 문제 냈었다.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 때는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풀어가지고 이런 줄글로 쓸 거거든요. 그 줄글을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단어들이 여러분 이렇게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위치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무엇이 얘들아 긴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냐면 용언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면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했더라? 활용. 그치. 이런 활용을 할 때 이러면 어간하고 어미가 축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어떻게 축약되냐면 단모음하고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얘만 쓰면 돼요, 여러분. 요거만 쓰면 돼요. 자, 이때 여러분 이때 단모음은 여러분 짧은 소리고 이때 단모음도 짧은 소리인데 짧은 소리하고 짧은 소리가 합쳐지면 긴 소리로 바뀌어요. 얘가 긴 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약간 보상심리라고 생각하면 돼. 짧은 소리하고 짧은 소리는 여러분 그래도 두 개를 발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줄어들게 되니까 원래 발음하던 그 길이만큼 발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게 두 개, 여러분 봐봐. 짧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두 개가 하나가 됐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길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 보상심리로 더 길게 발음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보다에다가 다를 결합하면 어떻게 축약되지 얘들아? 화. 봐봐 얘들아. 여러분 발음할 때 화. 길게 발음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가 화가 되면 긴 소리가 만들어져야 돼. 자, 하나 더. 여러분 추다도 짧은 소리고 너도 짧은 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축약시켜 볼 거예요. 춤을 춰. 여러분 선생님 되게 길게 발음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약이 되면 이렇게 긴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법이 얘들아 문법이 이 정도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문법은 항상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여러분 예외를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외에 쓸칸 없으면 오른쪽 이렇게 갖고 와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 예외가 있는데 자, 이 예외는 여러분 네 글자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냐면요. 와예요. 와는 오다에다가 아가 결합하는 거야. 똑같잖아 얘들아. 보다처럼 오에다가 아가 결합하는데 여러분 발음을 해봐. 와. 와는 짧아. 화랑 와. 이거 다르거든요. 와는 여러분 그냥 단모음이 그냥 이중모음이라서 자음이 없으니까 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짧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긴 표시 안 할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저, 처, 쪄.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집을 지어, 사람을 치여, 그 다음에 얘들아 감자를 찌어. 얘네들을 축약을 시키면요. 여러분 얘는 긴 소리가 안 나와요. 응? 어간이고 어미고 축약을 시켰는데 왜 긴 소리가 안 나올까? 자, 여러분 얘네들 아까 무조건 무슨 발음이 나온다고 했더라? 그치? 쩌라고 하는 단모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짧은 소리, 단모음 만나서 이중모음이 돼야 긴 소리가 되거든? 근데 얘가 무슨 소리가 됐어? 발음 기준으로 했을 때. 단모음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긴 소리가 안 나. 길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중모음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의미변변이라고 하는 애도 정리 한번 해볼게. 잠깐 쉬는 시간을 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 어디를 보냐면 7쪽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7쪽에서 무슨 개념을 정리할 거냐면 선생님 변별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거야. 자, 여러분 변별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수능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았는지를 파악을 해볼까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얘들아 이걸 수바하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수반한다, 같이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야. 재고하다, 높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변별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변별적은 구별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구별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야? 의문, 그치?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변별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봐봐. 변별이라는 건 음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이 소리들이 한 언어 안에서, 국어 안에서 의미를 분화시킨대. 그럼 분화라는 건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변별, 분화, 구별 이거 다 똑같은 말인 거네. 그러면 얘네들 모두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의문을 계속 돌려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해버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변별적 기능은 어렵지 않아 얘들아. 변별적 기능은 그냥 의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볼게요. 변별적 기능은 음성들의 의미를, 선생님 여기서 그래서 발을 뭘로 바꿨어 얘들아? 구별한다라고 또 바꿔버렸지. 그게 얘들아 의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의문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 구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별적 기능을 갖는 소리들은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뭘로 볼 수 있냐면 의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의문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다. 자, 선생님 지금 예시 써놓은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술이랑 둘이랑 모습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얘들아? 모습이 비슷한데 지금 여러분 발음을 하면 술, 줄, 둘 다른 발음이 나오지만 얘네들이 의미가 딱 구별이 되는 것 같아.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지금 도와준 애가 누구냐면 시옷, 지읒, 디귿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구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고? 변별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옷, 지읒, 디귿을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걸 의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으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물, 밀 같은 경우도 아하고 의하고 이가 얘들아 얘네들 다 아하고 우하고 이가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겨도 발음이 다르고 얘네들 때문에 의미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어버렸잖아. 의미가 달라지네. 선생님 말을 바꿀 거야. 의미를 분화시켜버렸어요. 자, 의미 분화, 의미예요. 의미 분화,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고? 의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변별적 기능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의미 변별, 의미 구별, 의미 분화, 변별적 기능 다 똑같은 말. 알겠지? 자, 그런데 변이음이 이제 좀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 변이음이라고 하는 애가 시험에 대부분 비문학 형태로 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 비문학 형태로 나왔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여러분 무한대로 질문하셔도 돼요. 선생님 되게 웃는 얼굴로 질문을 받아줄게요. 자, 여러분 얘는 여러분 여러 번 질문을 해도 된다. 이걸 선생님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여러분 그 어떤 세대냐면 여러분 이제 영어를 되게 일찍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 밑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 얘들아 그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영어 과목이 없었고 선생님이 얘들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선생님이 3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선생님 위에 선배들은 영어를 중학교 가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게 늦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면 영어를 시작을 하는 게 되게 늦은 거였던 거야.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물론 그 전에 얘들 알파벳 쓰고 여러분 영어 읽을 수 있고 단어 암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정식적으로 선생님이 파닉스를 배운 게 얘들아 파닉스. 여러분 발음하는 거. 그걸 배운 게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배웠던 것 같아.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요즘은 5살 막 애기들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내가 되게 늦게 배웠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파닉스를 배우면서 다른 거는 다 시험에 통과하고 계속 얘들아 다 맞추는데 뭐가 계속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게 L로 써야 되고 어떤 게 R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발음을 들려주고 그걸 쓰라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거든. 발음을 들려주면 그 발음대로 써보라고 해서 발음을 이렇게 써보면 선생님은 대부분 얘들아 시험을 통과하려고 그냥 단어를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암기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발음을 써보라고 하면 이게 왜 L이야? 여긴 왜 R이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발음을 들어도 선생님 머릿속에는 리을이 떠오르거든? 이 발음을 들어도 얘들아 리을이 떠오르거든?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원리를 이해했어요. 우리나라는 음운이 몇 개밖에 없어요. 리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발음할 수 있는 게 얘들아 몇 개로 나뉘는 거야? 두 개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이게 발음이 두 가지의 발음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게 음운이 대응하는 음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물론 선생님이 열심히 못해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L과 R이 바로 이런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라고 해볼게. 기억. 그러면 여러분 음운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 근데 얘가 어느 위치에 오는지에 따라서 발음을 다르게 한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외국 사람들한테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려줘. 그러면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려주면 여러분 앞에 나온 기억이든 뒤에 나온 기억이든 모두 다 뭘로 인지를 해요? 기억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 하나는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영어를 쓸 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거는 발음 기호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만약 영어로 쓰라고 하면 K로 쓸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들려주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고기라는 말을 들려주고 영어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똑같은 기억인데 얘들아 다른 발음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자, 어느 위치에 놓여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디귿도 그래. 우리는 어떤 거든 어느 위치든 디귿으로 인식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럼 예를 들면 다도라고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어떤 건 T로 어떤 건 D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요렇게. 이해됐어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왜냐면 4개가 예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 4개를 기억하면 돼. 비읍. 여러분 비읍이 여러분 어느 위치에 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을 듣게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들려주잖아. 우리는 다 비읍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는 P로 인식하고 어떤 거는 B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변이음이에요. 자, 변이음의 개념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변이음 보세요. 우리나라의 음운은 몇 개지만 한 개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빈칸에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음운이지만 여러분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얘가 얘들아 맨 앞에 나타나는지 중간에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발음이 어떻게 돼?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아까 발음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구체적인 소리가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성으로 실현이 되는 걸 변이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음성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먼저 선생님도 얘들아 발음을 여러분 다 기억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처럼 인지가 되지만 발음이 다르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발음이 다 다르게 발음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이음이 어려워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개념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면 음운은 몇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발음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야 돼. 약간 이영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영태도 환경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얘가 나타나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변이음이 여러분 실현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얘가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고 얘도 다른 환경일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걸 배타적 환경이라고 해요. 이런 배타적이라는 건 서로 다른 환경이다 라는 뜻이야. 자, 이 배타적 환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분포라고 해요. 서로 보충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상보적 분포야. 상보적 분포.
예시가 이 고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실제 예시로.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기억은 선생님이 얘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 건데 이 기억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억으로 인지를 하지만 얘가 어디에 온 거냐면 초성, 어두에 온 거거든. 초성, 어두. 단어 맨 앞에 오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고 있어? K로 소리가 나고 있잖아. 어두에 왔을 때는 여러분 K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여러분 두 번째 기억은 선생님이 여러분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 건데요. 이 분홍색은 여러분 어디에 왔냐면 O하고 이 사이에 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 중세국어에서 순경한 비읍이 발음되는 환경 했던 거 혹시 기억나? 순경한 비읍은 옆에도 모음이 있고 그렇지 뒤에도 모음이 와. 앞뒤로 모음이 오니까 비읍이 계속 떨려서 소리가 나. 얘도 여러분 기억이 앞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음 사이에서 발음이 되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어느 위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베타적 환경이고 상보적 분포의 관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형태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가 우리가 자음이 오면 여러분 주격조사 누구 써야 됐었지?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 자음이 오면 주격조사 있어야 됐지. 그치? 모음이 오면 여러분 뭘 써야 했었지? 가로 쓰지. 근데 서로 여러분 바꿔서 쓸 수 있어 없어? 못 썼죠? 딱 그 환경이 정해져 있죠. 이걸 베타적 환경이라고 하고 상보적 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두 가지의 예시를 들 수 있는 거네요. 이 형태들은 무조건 상보적 분포예요. 자, 지금 배운 여러분 누구도 상보적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변이음도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변이음과 이 형태가 동시에 비문학 형태로 문제 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변이음은 지금 설명할 게 되게 많잖아 얘들아. 그리고 예시로 들어서 설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얘도 비문학 형태로 문제가 좀 자주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변이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여러분 고하고 이때 기는 서로 기억이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건 아니거든요. 의미 변별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이음은 의미 변별, 의미 차이를 근데 말 바꿀 거야 얘들아. 의미 변별, 의미 구별, 의미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 의미가 차이가 생기려면 여러분 의문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변이음은 의문이 몇 개? 한 개가 있으니까 얘들아 얘가 의미 차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의문은 몇 개? 한 개. 음성이 몇 개?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변이음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우리나라는 이런데 외국 사람들도 물어보거든? 왜냐면 우리나라를 인지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자, 여러분 또 어떤 예시가 있는지 그 밑에다가 또 한 번 더 예시를 한번 써볼게. 얘도 시험에 나오는 애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가 되게 얘들아 어눌한데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얘들아 이거 너무 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유 여기 물 좀 더 넣으세요. 짜면 물을 넣어가지고 좀 음식 먹을 때 짜니까 음식에 물을 좀 더 넣으세요 라고 해서 물을 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짜요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거 짠 게 아니고 짜면 이거 물 넣으면 돼 라고 해서 물을 넣었는데 짜대. 그 짜다는 게 아니라 차다야 차다. 이 사람은 차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가끔 얘들아 그 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보면 동전 주세요 하면 똥전 주세요 이러면 똥 이러면 이렇게 쌍디귿을 발음을 하거나 통하고 똥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우리나라 말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딸이라고 해서 디귿, 티읕, 쌍디귿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은 구분할 수 있죠. 얘네들이 우리나라 말에 각각의 얘들아 뭐가에 해당하냐면 의무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반대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면 이거에 대응하는 여러분 이 의문이 외국 사람들은 T하고 D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응되는 의문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 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얘네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여러분 우리 말에서 변이음이에요, 변이음이 아니에요? 이건 변이음이 아니죠. 얘네들은 변이음이 되겠죠. 디귿을 티읕하고 이다 T하고 D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선 여러분 이게 변이음이에요, 의문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건 의문이죠. 근데 그 의문을 얘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잖아. 그럼 외국 사람들한테 얘네가 변이음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요 예시들이 나오니까 그때 나오는 예시가 고기 혹은 가구 혹은 다도 이거 예시가 나오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선생님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이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K, T, P라고 하는 애들은 안 울림 소리야. 그러니까 맨 앞에 오니까 안 울림 소리가 그대로 안 울림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울림 소리가 나는 애들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G, D, B 있잖아요. 얘네들은 모음 사이에서 나니까 몸 떨려, 몸 떨려. 가운데 있는 애도 어떻게 되는 거야? 떨리면서 나. 울림 소리야. 이거는 1학년 때 문제 거의 잘 안 내는데 2학년 때는 여러분 거의 학교에서 한 문제씩은 꼭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계속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이해 안 될걸? 자, 여러분 왜냐면 우리말로 여러분 된 게 아니니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계속 물어봐도 돼.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4번 최소 대립상을 갈게요. 여러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이제 의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뜻을. 그 뜻을 구분할 수 있게 짝을 짓는 단어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을 보세요.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의문의 차이 때문에 의미 변별이 만들어지는 걸 이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최소 대립상을 배울 때 있잖아. 1학년 때 최소 대립상을 거의 대부분 의문체계 하면서 다 배웠거든 얘들 학교에서. 그러면 대부분 뭘로 배우냐면 표기를 기준으로 배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갈 있으면 다른 거 다 똑같고 얘가 하나가 달라지네. 최소 대립상. 곧 이건 여러분 장소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지형 중에 이런 바다 같은 그런 지형 곳에 곧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잖아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기를 기준으로 얘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우리가 문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의문에 대한 내용들은 음절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음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음절 발음 그치? 그다음 발음 기준이어야 돼. 자, 이제부터 최소 대립상은 발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얘들아 이 학교 문법의 개념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 대립상은 무조건 발음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발음 기준으로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만족해야 되고 발음 기준으로 여러분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음절 구조의 동일성. 자, 음절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그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 음절 구조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도 뭐 때문인 거야? 이것도 발음 기준이기 때문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뭐가 똑같아야 되냐? 음운 개수의 동일성. 음운 개수의 동일성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자, 봐봐. 예전 같으면 이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 발음을 한번 생각해봐.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 곧 그치 디귿이야. 얘 발음해봐. 곧 발음이 디귿이야. 발음 똑같은데?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최소 대립상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경우가 이제 또 될 수가 있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그리고 이러면 표기를 봤을 때 얘들아 하나도 똑같지 않잖아. 음절 구조도 다르고 왜냐면 초성, 중성, 동성 얘는 중성으로 되어 있고 초성, 중성, 초성, 중성이니까 음절 구조도 다르고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건 표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라고? 발음.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사리, 서리. 발음을 하니까 음절 구조가 똑같네. 음절 구조도 똑같고 여러분 음운 개수도 똑같고 똑같은 위치 얘들아 누구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어? 아하고 어 때문에 달라지죠. 얘는 최소 대입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최소 대입상을 할 때 표기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2학년 때 여러분 작년도 여러분 교육과정이 달라도 작년에 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2학년들은. 근데 1학년들은 여러분 선생님들 좀 재량이신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대부분 그냥 표기를 기준으로 하기는 했어.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2학년 때 선생님들께서 이걸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 발음을 기준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지금 학교 문법에서는 발음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음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발음을 따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시야, 예시. 또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 최소 대입상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음절 구조 똑같지? 그치? 음운 개수 다 하나씩만 있으니까 똑같지? 얘 최소 대입상일까요? 최소 대입상이 아닐까요? 얘는 최소 대입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개념을 보세요.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운 때문에 의미 차이를 만든다라고 했거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 때문에 차이가 만들어지는 걸 최소 대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요소는 동일한데 같은 위치 하나로 의미 변별이 나타나야 이걸 최소 대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절 구조도 맞췄고 음운 개수도 동일하지만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똑같은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최소 대입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네 번째. 그러면 안과 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최소 대입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음절 구조 똑같죠? 음운 개수 두 개니까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은 다른 요소들 여러분 아라고 하는 요소는 동일한데 받침만 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최소 대입상이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애들 위주로 선생님 설명할게. 자, 만약에 이거랑 닭이랑 그 다음에 얘는 최소 대입상이 될 수 있을까?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도 했어, 얘들아. 그치? 자,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얘는 당, 그 다음에 방. 얘들아 발음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음절 구조가 여러분 어때요? 초성, 중성, 종성 모두 갖췄죠? 자, 근데 음운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 음운의 개수가 여러분 표기를 기준으로 하는 예요. 음운의 개수는 이 전체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얘 개수 몇 개일까요? 얘는 4개네요. 얘 몇 개일까? 얘는 3개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되려면 자, 다시 정리해보자.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어서 여러분 얘는 무조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 때문에 의미 차이가 달라져야 되고 자, 음절 구조의 동일성은 여러분 누구 기준이냐면 발음을 기준으로 보고 단 여러분 음운 개수는 전체의 단어의 음운 개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러면 표기 기준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 대입상 찾을 수 있어, 얘들아. 대부분 선생님들이 쉽게 내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지금 얘들아 양적 조건, 질적 조건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나눠서 하는 학교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이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8쪽으로 가서
자음 체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자음은 소리가 아까 얘들아 우리 허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잖아.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 조음기관에서 막히거나 부딪히거나 막 얘들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야. 그래서 이 자음은 한자어고 이 자음을 순 우리말로 주시경 선생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닷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닷소리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닷이 무슨 뜻이냐면 닿다라는 뜻이거든. 닿다. 이런 닿다가 무슨 뜻이야? 가까워지다. 그치? 이렇게 부딪히다. 가까워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음은 두 개가 뭔가 가까워져야 낼 수 있는 소리라는 거야. 그 두 개가 누구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고정부, 능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부의 다른 말이 뭐더라? 기준점이니까 조음점. 그치? 그 다음 능동부는 움직이는 몸이니까 조음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조음점과 조음체가 만날 때 내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음을 다른 말로 여러분 조음체와 조음점이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리 이렇게는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자음은 말소리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아까 가까워지면서 나니까 당연히 방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자음은 방해를 많이 받으면서 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방해를 많이 받는다. 자, 그러면 자음이 갖고 있는 특징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음은 절대 혼자 소리 낼 수가 없어. 그치? 음절 구조 한번 생각해봐. 음절 구조가 발음이었거든? 거기서 자음 혼자 발음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랑만 결합해야 돼? 모음. 그렇지. 모음과 결합해야 된다. 자,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 이 의문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 소리의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소리의 값을 한자로 혹시 만들 수 있어요? 음가요. 맞아요. 그러면 음가가 없다, 소리의 값이 없다, 이게 의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자음들은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 이 자음을 나눌 거거든. 아까 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뭐였더라? 소리가 만든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학교 시험에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이걸 수치화를 시켜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평파열 음은 몇 개고 이런 뭐 이건 분류는 5개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있잖아 얘들아. 숫자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숫자를 암기하지 않고 뭘 암기를 하냐면 종류를 암기를 해버리거든. 그럼 선생님들이 숫자를 문제를 내버리시는 거야.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숫자도 같이 기억할게요. 여러분 조음 위치는 여러분 기준이 5개를 기준으로 여러분 자음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분류 기준은 5개예요. 5개. 자, 그 5개를 이제 아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입술 소리부터 목청 소리까지 5개의 위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중3 때 배웠던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입술에서 나는 소리야. 이걸 한자어로 수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현대국어는 양순음이라고 해. 맞아. 자, 여러분 양순음은 여러분 4개를 만들어요. 여기다 쓸 거예요. 미음, 기음, 피음, 쌍비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쌍비읍이라고 하는 음운을 만들죠. 그래서 4개를 만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한데 그 그림에서 입술 찾아봐. 입술이 얘들아 표시되는데 무슨 숫자로 표시되어 있니? 5번. 맞아. 그래서 5번에서 소리가 난다 라고 해주면 돼. 5번에서 소리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잇몸 소리는
이 근처에서 난다라고 해서 얘를 치조음이라고 하죠. 자, 이 치조음은 여러분 혀끝이 여러분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얘가 얘들아 사실 발음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 얘네들 중에서. 그래서 얘가 종류가 제일 많아. 7개 있어. 디귿, 히읗, 쌍디귿, 시옷, 쌍시옷, 니읒, 리을 7개예요. 자, 여러분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혹시 이 뒤에 잇몸 찾아볼래? 이 뒤에 잇몸 혹시 숫자 몇으로 나왔는지 찾을 수 있어? 7, 그치? 7이야. 6은 2고 2는 여러분 우리 현대문과는 잘 발음을 안 만든다고 했잖아. 여러분 7번이에요. 7번. 그러면 이 7번이 누굴 만나냐면 혀 끝을 만날 거라고 했어. 여러분 혀가 번호 몇 번이야? 10번이지. 그래서 이 7번과 10번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특히 10번은 혀끝. 혀끝이야, 혀끝. 자, 여러분 이제 샌드위치 천장 갈게. 여러분 샌드위치 천장은 되게 딱딱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뼈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뼈가 있으니까 딱딱하잖아. 딱딱한 걸 여러분 우리 경도라고 하거든. 그러면 경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딱딱하다라고 하는. 그치? 딱딱할 경자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천장을 구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경구개음. 그래서 여러분 구개음화를 얘기하면 이 샌드위치 천장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얘가 누가 있냐면 지읒, 치읒, 쌍지읒 3개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서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천장 잘 안 보이긴 해도 몇 번인지 혹시 찾을 수 있어? 좀 약간 희미한데 얘들아 왜냐면 너무 축소시켜놔가지고 희미하긴 해. 8번이야 8번. 여러분 그 1번 옆에가 8번이야. 여러분 8번이야. 그러면 그 8번하고 여러분 누가 만나냐면 혀가 만나는데 혀는 여러분 어느 거? 혀 중간이랑 만나야 돼. 맞아. 혀 바닥이라고 해도 되지. 자, 근데 여러분 이 개념에선 혀의 앞부분이라고 했지만 혀의 앞부분이 아니라 혀 중간 혹은 혀 바닥이라고 해야 더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이 여린 입천장 이쪽은 여러분 살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 좀 부들부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부에서도 좀 부들부들한 두부를 뭐라고 하냐면 연두부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 할 때 그런 것처럼 연 부드럽다. 연두개 음이에요. 자, 이 연두개 음은 종류 4개가 있네.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니까 기역, 키읔, 쌍기역에 이음까지 4개야, 4개. 자, 그럼 여러분 여린이 천장 찾아봐. 여린이 천장은 번호가 몇 번일까? 9번이야. 맞아. 그럼 9번하고 10번이 만나는데 이때 10번을 여러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혀뿌리. 그치? 혀의 뒷부분 혀뿌리. 선생님 혀뿌리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목청 소리는 여러분 중세랑도 똑같아요. 후음이라고 하고요. 이 후음은 여러분 히읗밖에 없어요. 한 개.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림에서 히읗을 찾아야 되거든. 목청 소리. 목청이 어디냐면 3번이야. 맞아. 4번은 뭐냐면 성대야. 3번이 여러분 목청이라고 생각해야 돼.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개 구분하고 어디서 발음되는지 여러분 그림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음 방법 갈게요. 조음 방법도 여러분 나누는 기준이 몇 개? 5개. 그치? 그 위에다 5개라고 딱 쓸까 얘들아? 자, 여러분 우리 조음 방법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인데 소리를 만들어낼 때 공기가 올라오면서 소리가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비읍을 발음해 볼게요. 자, 공기가 나와요. 막혔죠? 이렇게 터지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 그걸 파열음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파열음은 종류가 제일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음을 기억을 할 건데 기본음 3개를 바닷가라고 암기하셔도 되고 김덕배라고 암기하셔도 돼요. 사람 이름처럼 김덕배, 바닷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김덕배라고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김덕배라고 쓸게. 자, 이 기역이랑 모습이 비슷한 애들이 다 파열음이에요. 기역, 키읔, 쌍기역.
그러면 디귿이랑 모습 비슷한 애가 누구야? 피읍, 쌍디귿. 그 다음에 비읍이랑 비슷한 애가 누구더라? 피읍, 쌍비읍. 그러면 9개. 이걸 우리 파열음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 마찰했을 때 어떤 약간 흉내내봐. 의성어로 표현해봐. 그렇지. 이렇게 슥슥슥슥 이런 소리 나잖아. 시옷 쌍시옷밖에 없어. 히읗이랑. 그러면 이게 마찰음이야. 마찰음은 시옷, 쌍시옷, 히읗 3개가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파열음의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원래 교과서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먼저 마찰이 일어나다가 터져야 돼요. 이걸 파찰음이거든요. 얘랑 얘를 합친 거야. 그래서 파찰음이 있고, 자, 이 파찰음은 여러분 지읒, 치읒, 쌍지읒인데요. 자, 여러분 파찰은 샌립, 천장 그냥 같이 세트예요. 샌립, 천장, 파찰은 무조건 지읒, 치읒, 쌍지읒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이거를 친구들이 표로 그려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거를 제일 헷갈려해.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는데 2학년 때도 이거를 나 샌드위치 천장을 다른 데다 막 그려놔. 안 돼 얘들아. 얘는 무조건 샌드위치 천장, 파찰음, 그냥 지읒, 치읒, 쌍지읒 이렇게 그냥 기억해. 이거 3개. 자, 선생님 지금 여러분 3가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파열음부터 파찰음까지. 여러분 옆에 셀칸 좀 없긴 해도 이 3개를 묶어서 정리할 거예요. 얘네들은 성대가 떨리지 않게 소리가 나요. 안울림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울림 소리, 성대가 떨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개는 성대가 어떨까? 떨려서 나겠지. 그래서 울림 소리야. 자, 울림 소리는 종류를 2가지로 설정할 거예요. 자, 코에서 나는 비음과 그 다음에 흐르듯이 나는 유음으로 2가지를 나눠요. 자, 이러면 비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니까 이러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3개. 자, 유음은 흘러가면서 내는 소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리을 1개.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유음인데요. 여러분 유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설명을 선생님 안 읽었거든요, 얘들아. 자, 이 부분을 동그라미 2개만 표시해볼게. 자,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댔다 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거나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발음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르, 르. 혀끝을 붙였다가 떼는 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1번 소리고 혀끝을 윗잇몸에 댄 상태로 양옆으로 계속 공기를 떨려서 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붙여서 소리 계속 내고 있거든.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게 2번인데 여러분 자, 르 붙였다 떼는 거랑 이거랑 다 그냥 리을 아니야 얘들아? 소리는 다른데 음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변이음이에요. 맞아. 우리 여기 지금 자음에서 변이음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음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음이 몇 개? 하나. 음성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걸 변이음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왜 L과 R을 구분 못했는지 알겠어, 얘들아? 요것 때문이야, 얘들아. 변이음이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옆에 날개를 한번 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날개 부분에서 파열음과 얘들아 이 마찰음과 파찰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파열음이라고 하는 애는 허파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이 빠져나오던 애가 이러면 아까 어디하고 어디가 닿아가지고 자음이 만들어진다고? 조음점, 조음체. 맞아. 조음체하고 조음점이 만난다고 했지? 조음체하고 조음점이 만나서 막히는 거야. 막히던 게 얘들아 유지가 되다가 터지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해.
그러면 이 파열음만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세 단계가 자, 여러분 막혔죠? 폐쇄. 자, 막혔던 게 얘들아 계속 어떻게 돼? 유지가 되고 있지. 이걸 유지라고도 하고 지속이라고도 해 얘들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됐어? 터지면서 소리를 냈지. 이게 파열. 그러면 파열음은 무조건 3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폐쇄되고 유지되고 터져야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기억하면 여러분 파열음의 개념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은 공기가 나오다가 여러분 조음점하고 조음체가 완전 얘들아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근데 완전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지. 그 가까워지는 사이로 공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마찰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기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찰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러분 뭐로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공기를 흘려보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여러분 말이 바뀌는 걸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 파찰음 갈게요. 파찰음은 얘네들을 합치면 되잖아요. 자 소리가 나오다가 조음점하고 조음체가 되게 가까워졌어. 그 사이로 공기가 이러면 흘려 나오다가 조음점하고 조음체를 다시 벌려서 파열을 시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파찰음 지읒지읒 쌍지읒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 발음을 좀 천천히 여러분 해본다고 하면 지 이러면 선생님 이렇게 뭐 떨리는 것처럼 지 이렇게 떨리듯이 소리가 나거든. 그게 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그 아래 여러분 우리 울림 여부까지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울림 여부는 아까 앞에서 했잖아 얘들아. 우리 파열음하고 마찰음하고 파찰음이 성대가 안 울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 울림 소리는 성대가 안 울린다 없다라고 해서 무성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애는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들이 모두 다 안 울림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요게 총 몇 개냐면 15개요. 15개. 왜냐면 여러분 기음 유음 뺄 거니까 15개야. 자 울림 소리는 성대가 울리니까 유성음이라고 하고 유성음은 아까 누구였어? 비음하고 이러면 유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비음과 유음은 여러분 이제 자음이잖아요. 자음은 여러분 총 4개가 울림 소리에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음들 말고 모음들을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모음 이러면 여기 발음하면 여기 다 떨려서 소리가 나. 모음은 모든 애들이 울림소리야. 그러면 울림소리 하니까 그냥 쓱 얘들아. 여러분 모음은 전체가 울림소리다. 응? 자 여러분 특정 환경에서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발음된다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요거 있죠? 원래 기억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인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오면 모음 사이에 오면 얘가 아까 이렇게 소리 나기로 했잖아. 이게 우리 무슨 소리라고 했냐면 울림소리라고 아까 정리했잖아요. 이 개념이 앞에 나왔던 변이음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색깔 딱 하면 딱 보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별 시간에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등급 여러분 실전 독서 마지막 주차하고 요거 이제 여러분 이거 시험 볼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 내신 시간표로 바뀌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